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2025년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고 제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정치까지 불안해지며 대륙 전체에서 조용한 균열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럽의 기적이 더 이상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경고를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유럽이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과 그 파급 효과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 경제는 서서히 부담이 커지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유로존 성장률이 2025년 1% 미만, 2026년도 겨우 1%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격차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매년 1% 이상씩 벌어지는 이 차이가 10년간 누적되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 규모 격차는 장기적으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한 명은 걷고 한 명은 뛰는 격이죠. 더 심각한 건 유럽 내부의 양극화입니다. 독일은 2025년 제로 성장에 가까운 정체 국면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1% 미만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반면 스페인만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긴 걸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유럽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 의존이 만든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셈입니다. 전쟁 전 러시아는 유럽 가스 수입의 4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공급선이 끊겼습니다.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경유가스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죠. 유럽은 급하게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비중을 크게 늘렸지만 가격이 기존 러시아산 가스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조업에 어떤 타격을 줬는지 아시나요? 독일 중공업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임금은 동유럽의 약 2배 수준인데 여기에 에너지 비용까지 오르니 비용 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마비 상태입니다. 2024년 말 독일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불신임으로 붕괴했죠. 2025년 현재 EU의 양대 엔진이 모두 정치적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유럽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프랑스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국민이 거부하고 독일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검은 제로 균형 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입니다. EU GDP의 4분의 1 안팎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이 엔진의 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유럽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폭스바겐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수익성이 최근 몇 년간 낮은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MW나 벤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구조조정 압력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전기차 전환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의 40%를 벌었는데 BYD 같은 중국 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성 논란도 큽니다. 일부 독일 공장에서 낮은 가동률과 비용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며 설비 효율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보다 연간 200만 대나 적게 생산하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비용 구조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일부 차종의 생산을 독일 밖 공장으로 이전하고 북미, 중국 등에서의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산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독일로 가져와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이죠. 이건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쉬는 전 세계에서 1만 명 이상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컨티넨탈, GF, 셰플러 등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시나요? BMW의 최대 공장은 이미 독일이 아니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미국과 중국 생산을 늘리고 있죠. 일부 제조업 생산 기반이 독일 밖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은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GDP는 정체 또는 축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과연 경제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고귀한 이상이 현실에서는 산업계 비용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2022년 12월 마지막 원전 3기가 멈췄습니다. 그 결과는 전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도 했죠. 물론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EU 전력의 40% 이상이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석탄 발전은 10% 미만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좌우됩니다.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안 나면 전력 생산이 멈춥니다. 그래서 백업 전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스 발전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를 보완할 가스 발전의 역할이 커지는 구조적 딜레마도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 태양광 패널의 중국 의존이 심각합니다. 유럽이 필요한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중국이 만듭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을 중국 태양광 의존으로 바꾼 셈이죠. 셋째, 전환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유럽 투자은행은 2027년까지 수천억 유로를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탄소 누출입니다. 만약 유럽에서 줄어든 생산이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지역의 친환경 전환이 다른 지역의 배출 증가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조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미국과 일부 아시아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럽 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하지만 ASML 하나만으로는 유럽의 전반적인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유럽은 일부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규제의 덫입니다. EU는 GDPR이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엔 좋지만 스타트업은 숨을 쉴 수가 없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유럽에서 탄생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규제로 소비자는 보호했지만 혁신은 죽였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이 파편화됐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단일 시장이지만 유럽은 27개국이 각자 다른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27개의 다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거죠. 셋째, 두뇌 유출이 심각합니다. 매년 300억 유로의 유럽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최고의 인재들은 실리콘밸리로 떠나죠. 유럽에서 교육받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 등 해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두뇌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분석에 따르면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던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일부 BYD 모델은 유럽산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싸죠. 유럽은 작년부터 중국 전기차에 최대 35%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BYD는 헝가리에, 니오는 스페인에 공장을 세웁니다. 관세를 피해 유럽 안으로 들어온 거죠. 둘째, 하이브리드로 우회합니다. EU 관세는 순수 전기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리고 있죠. 셋째, 유럽이 분열됐습니다. 독일은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버니까 관세를 반대합니다. 프랑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원하고요. EU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 중국이 각계격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한국 경제가 받는 직격탄을 보세요. K 배터리의 위기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유럽을 지배했죠. 2025년 현재를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점유율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고 중국 CATL 등 경쟁사들이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붙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유럽은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이라 마진이 높죠. 이 시장을 잃는다는 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중국의 가격 공세가 너무 강력합니다. CATL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원가 이하로 판매합니다. 둘째,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다른 나라들도 줄이고 있죠.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 경쟁만 치열해진 겁니다. 셋째, 현지 생산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EU는 디지털 제품 여권 DPP를 요구합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탄소 배출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한국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운송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자동차 산업도 위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7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이들 모두가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체코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IRA로 자국 기업만 지원하고 중국은 자국 브랜드 육성에만 집중합니다. 유럽을 대체할 시장이 없는 거예요. 유럽의 부채 폭탄 언제 터질까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었습니다. EU 규정은 3% 이내인데 2배를 초과한 거죠. 이탈리아 국가부채는 GDP의 140%, 그리스는 여전히 160%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이 떠나고 복지를 줄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로화는 달러처럼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돈을 찍어낼 수도 없죠. 높은 부채 부담 속에서 재정 통화 정책 운용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딜레마도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부채 이자가 폭증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죠. 어떤 선택을 해도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ECB는 2025년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인구입니다. 독일의 중위 연령 48세, 이탈리아 47세, 한국 44세보다도 늙었습니다. 출산율은 1.5명, 인구 유지선 2.1명에 한참 못 미치죠.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늡니다. 2050년이면 유럽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법은 이민입니다. 하지만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이민은 유럽을 분열시키는 뇌관이 됐습니다. 독일 AfD,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형제당,
극우 정당들이 반이민을 외치며 득세하고 있죠. 아이러니한 건 경제적으로는 이민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독일 의료 요양 현장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을 외국인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없이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죠. 하지만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여러 갈등과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파리 교외나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누적되며 이민자와 기존 주민 간의 통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졌습니다. 2025년 독일 선거를 앞두고 강경 성향 정당인 AfD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의 중도는 붕괴했고 르펜의 극우와 멜랑숑의 극좌가 대립합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가 집권했고요. 이런 정치 분열이 경제 정책을 마비시킵니다. 독일은 투자가 필요한데 검은 제로, 균형 재정에 집착하고 프랑스는 개혁이 시급한데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EU 차원의 대응 더 어렵습니다. 27개국이 모두 다른 걸 원합니다. 북유럽은 긴축, 남유럽은 확장, 동유럽은 보조금, 서유럽은 규제 완화, 미국의 정치 변화 역시 유럽에는 큰 부담 요인입니다. 미국 새 행정부는 유럽산에 10에서 20%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실현되면 EU 성장률이 0.3%포인트는 추가로 떨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안보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방위비를 GDP의 5%로 올리라고 압박합니다. 지금의 2.5배입니다. 유럽이 이를 충족하려면 수천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복지를 줄이든 세금을 올리든 어느 쪽이든 강한 정치적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미중 갈등도 유럽을 괴롭힙니다. 미국은 중국과 단절하라 하고 중국은 유럽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에서 이익의 절반을 법니다. 양자택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미룰 수도 없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재정위기의 진원지로 불렸던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2010년대 재정위기의 주범들이 이제는 북유럽보다 나은 성과를 보입니다. 스페인은 2025년 2% 이상 성장 전망입니다. 독일의 20배가 넘는 성장률이죠. 관광업 호황과 EU 복구기금을 잘 활용한 덕분입니다.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거죠. 아일랜드는 법인세 12.5%로 미국 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모두 더블린에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의미 있지만 이들 전체의 경제 규모가 독일 하나보다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단기간에 견인하기에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유럽이 겪는 어려움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가 곧 경제 안보입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 에너지 구조는 언제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전을 포기한 독일처럼 에너지원 다변화를 뒤늦게 시도하면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한국 역시 천연가스와 원유 대부분을 해외, 특히 중동과 러시아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충격에 취약합니다. 또한 원전 비중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재생에너지를 어떤 속도로 확대할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을 급하게 줄여야 했던 과정을 보면 한국은 에너지 믹스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기술 주권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같은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이 흔들리면 선진국 지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기술력과 제조 기반을 유지한 국가들만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교훈이죠. 이 부분 역시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유럽은 GDPR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자국의 IT,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규제보다 투자와 시장 확장을 우선하며 거대 기술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한국도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성장이 막힌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유럽처럼 스스로 발목을 잡는 환경을 만들 위험이 있는 동시에 규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유럽과 다른 길을 갈 기회도 존재합니다. 셋째, 인구 문제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0.7명대, 유럽 평균 1.5명보다 훨씬 낮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노동 인력 감소도 심각합니다.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면 산업 기반은 약해지고 복지 지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유럽의 고령화가 경제 정체를 가속시켰듯 한국도 비슷한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한국의 인구 대응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유럽은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으로 보완하려 했지만 사회 통합 실패와 정치적 갈등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민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논의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산율 반등, 이민 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은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복지와 성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처럼 GDP의 30% 이상을 복지 지출에 쓰는 구조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반대로 독일처럼 검은 제로, 균형 재정에만 집착하며 필요한 투자를 놓쳐도 성장 기반이 붕괴합니다. 복지와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한국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섯째, 지정학적 줄타기가 필수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은 분명한 전략을 세우지 못해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위치에 있는 만큼 실리를 챙기되 원칙을 분명히 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경제, 안보 모두를 지킬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질서를 이끌어왔던 유럽은 지금 분명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브렉시트로 고립됐습니다. 계몽주의의 프랑스는 극단주의에 빠졌고 근면의 상징 독일은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 로마가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듯이 유럽 역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은 누구냐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까요? 중국이 새로운 중심이 될까요? 아니면 다극화된 세계가 올까요? 한국 같은 중견국에겐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유럽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도, 유럽처럼 몰락할 수도 있죠. 현재 우리 산업도 유럽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확보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 변화를 미루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를 미리 감지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에너지, 인구, 기술, 재정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언제,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10년 뒤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와 선택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엔 중국 경제의 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